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 계속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강의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분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제3부 활용점정 차원에서 마무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아침 8시 2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지난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네 번째 인문학서적 네 번째로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The Second World War, World War II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어제 그제 계속 촬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무리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어제 벌지 대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지금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지역에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했던 그 전투 6주 정도 벌지 대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연합국이 승리를 했는데 독일군의 그 대반격에 의한 벌지 대전투로 인해서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공세로 인해 가지고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 영국, 연합군의 독일 베를린 입성이 6주나 늦춰져 버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미군 사상자만 해서 10만 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연합국의 피해가 발생됐던 벌지 대전투에 관하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6주가 베를린 입성이 6주 늦춰지는 바람에 동부전선에서 계속 진격해온 소련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먼저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벌지대 전투 어제 그 말씀 드릴 때 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때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인 벌지대 전투를 벌일 때 교란 전술을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독일군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그러한 병사들을 차출해서 특공대를 결성을 해서 연합국의 후방에 공수부대 등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침투시켜서 연합군에 대한 교란 전술을 펼쳤던 겁니다. 즉 미군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또 영어도 잘하니까 미군 행세를 해가면서 진짜 미군들을 상대로 교란 전술을 펼쳤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숲속에서 삼거리가 있다고 하면 도로 안내 이정표가 이쪽으로 가면 베를린, 이쪽으로 가면 비엔나, 이쪽으로 가면 안트베르펜, 이쪽으로 가면 파리 이런 식으로 이정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미군들이 또는 영국군들이 진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군 입장에서도 그런 걸 이제 차단시키기 위해서 진짜 미군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독일 특공대가 미군으로 위장하고 침투해서 교란 전술을 펼치는 건지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헌병들이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미국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상식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치면 진짜 미군으로 보고 통과시키는데 그걸 못 마치면은 독일 특공대가 미군으로 위장하고 교란 전술을 펼치고 있는 스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감을 했던 그러한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병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 시카고가 소속되어 있는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일리노이 주의 수도인 거죠.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또 미키 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겁니다. 정답이 뭘까요? 첫째, 일리노이 주의 주도는 스프링필드입니다. 또 둘째, 미키 마우스의 여자친구는 미니 마우스입니다. 셋째,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는 조 디마지오 선수입니다. 그 조 디마지오 선수는 실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투병과로 참전한 건 아니고요. 그 위문 공연을 다니는 그러한 병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면 통과되는데 이제 못 맞추면 감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헌병 자신이 정답을 잘못 알고 정답을 맞춘 사람이 오답한 걸로 처리해가지고 감금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연합국의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최고사령관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의 최고사령관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군의 또 사령관 중에는 제3군 사령관은 조지 패튼 장군이 있고 또 미군의 제12 군집단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마 브래들리 장군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부대의 단위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 이런 위상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상위가 이제 집단군이죠. 추축국인 독일 쪽에서는 집단군이라고 표현했고 반면에 연합국 쪽에서는 군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집단군 사령관, 그 다음에 연합국은 군집단 사령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야전군은 이제 사령관이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육군 대장. 그에 반해서 그 몇 개 야전군을 구성해가지고 편성된 상위 부대가 군집단 또는 집단군입니다. 그건 집단군 사령관은 파이브스타입니다. 파이브스타 육군 원수입니다. 파이브스타 그런 식으로 집단군, 군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미군의 제12 군집단 사령관의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이제 검문을 당했습니다. 헌병이 이제 검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하나 질문 또 던진 게 바로 일리노이 주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니까 오마 브래들리 장군은 바로 맞췄습니다. 왜냐? 자신의 출신지인 미주리주 출신입니다. 미주리주의 동쪽에 일리노이 주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니까 그 주도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프링필드라고 정답을 맞췄는데 질문을 던졌던 헌병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얘기한 스프링필드가 맞는데 헌병은 시카고가 주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오마 브래들리 제12 군집단 사령관을 수시간 동안 억류시켰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벌지 대전투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6주 동안 발생했던 그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계속 독일로 진격을 해서 드디어 1945년 3월에는 미국의 조지 패튼 제3군 사령관이
라임강의 레마겐 철교를 돌파를 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강 철교를 폭파했듯이 독일에 우리 한강의 기적이 있듯이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 경제 기적 뭐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5년 3월에는 라인강에 있는 레마겐의 철교를 미국의 제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돌파해서 계속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아르덴 대공세 즉 벌지 대전투에서 독일이 최후의 반격을 하다 보니까 6주가 늦어져 버린 거죠. 연합국 입장에서는 베를린 진격이 6주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동부 전선에 있는 소련이 먼저 독일의 베를린을 입성해 가지고 일종의 선점하는 그러한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을 덜 드렸던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었지만 연합국이 승리했다라는 걸 마무리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32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태평양 전선의 이오지마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오지마 전투는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5주 정도 발생했던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미군의 사망자가 한 7,000명, 부상자가 19,000명, 그래서 사망자, 부상자 합해서 약 2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반대측인 일본군 측에서는 사망자가 한 18,000명, 포로가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거의 전멸을 하고 미군도 승리를 하긴 했지만 미국이 일본을 이제 꺾어서 미군이 승리를 했지만 미군의 사상자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군 사망자 7,000명, 부상자 19,000명, 합계 사상자가 26,000명이었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승리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미군 사상자가 26,000명이나 발생해서 그 보고를 받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제32대 대통령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이오지마 전투가 1945년 3월 26일에 끝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시점인 1945년 4월 12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시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8일이 지난 4월 30일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그 독일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바로 밑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했고 8일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을 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었는데요. 일본은 계속 투항하지 않고 계속 버텼었고 그래서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게 1945년 7월 16일이고 일본이 계속 항복하지 않으니까 열흘 후인 7월 26일에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일본에게 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포츠담 선언으로부터 10일 전인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미국이 성공해서 원자폭탄을 확보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라는 그러한 강력 최후 통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항복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국의 그 많은 사상자 약 2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오지마 전투가 끝나고 불과 5일 후부터 5일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80일 정도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는 또 한 7, 8만 명이 됩니다. 이오지마 전투의 배 이상의 사상자가 오키나와 전투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전쟁에서 일본이 계속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미군의 사상자가 증가하니까 일본 본토를 침공할 때는 이 오키나와 전투나 이오지마 전투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군 젊은이들의 희생이 초래될 걸로 예상을 하고 해리 트루만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길은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는 거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아서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했고 그래서 일본은 8월 15일에 항복했고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일련의 역사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원자폭탄도 원자폭탄이지만 일본이 또 항복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소련과 일본은 원래 중립국 관계 일종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소련이 1945년 8월 8일에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인 8월 9일 새벽에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일본을 상대로 참전을 하니까 그것도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그 전리품을 챙기는 차원에서도 태평양 전선에 참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의 선전포고, 다음 날 새벽인 8월 9일 새벽에는 소련이 만주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참전, 그 다음에 그날 낮에는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런 용단 폭격을 받은 일본으로서는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항복을 하게 됐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오지마 전투, 또 오키나와 전투의 그 혈투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오지마에서 미군 사상자 약 2만 6천 명,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 약 7, 8만 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의 미군의 희생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을 내려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 투하라는 초강수를 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분입니다. 한 15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어떤 경우에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 이런 동상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는 1968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한 10여 년 전에 세종대왕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그렇게 위인들 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위인들이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동상으로 세워져서 그분들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뭐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에 가면 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또 맞은편에 전방 한 2km 지점에는 워싱턴 마뉴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좌측으로는 이제 백악관이 있고 또 링컨 메모리얼 약간 옆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도 있고 또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게 미국의 해병대원들이 성조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석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해병대원들이 한 6, 7명이 성조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 석상, 동상보다는 석상이 더 많습니다. 그 석상이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오지마 전투와 관련이 됩니다.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 석상으로 되어 있는 성조기를 개양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의 그 형상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미국 해병대원들이 1945년 2월 23일에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인기도를 미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1위가 남북 분단을 막았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았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두 번째 2위가 나라를 세운 국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이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에 1901년부터 1909년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 33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다른 분입니다. 같은 집안이긴 한데 20세기 초반에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같은 집안이지만 한 12촌지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집안이지만 당은 다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네 사람의 대통령은 미국의 여론조사 이런 거 해보면 절대 순위가 안 바뀔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답니다. 1위가 링컨, 2위가 워싱턴, 3위가 토마스 제퍼슨, 4위가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제퍼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 조지 워싱턴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오지마 전투가 왜 발생이 됐냐면 미국이 사이판하고 괌 지역에 이제 폭격기들이 거기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약 2,400km 정도 지점에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폭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딱 중간에 있는 게 이오지마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오지마 섬은 사이판이나 괌에서 북쪽으로 한 1,200km 지점이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또 1,200km 정도 더 가면 일본의 수도 도쿄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이판 괌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일본의 도쿄를 폭격하려면 그 중간에 이오지마 섬 상공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이오지마 섬은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대공포들이 미국의 B-29 폭격기들에 대해서 대공포를 발사하고 되면 폭격기들이 격추가 될 수 있고 또 격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본군들이 미군의 B-29 폭격기가 도쿄를 향해서 출격했다라는 것을 미리 일본 본토에다 알려주면 일종의 경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습 경보를 사전에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섬을 어떻게 해서라도 옥쇄로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그걸 지켜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B-29 폭격기가 폭격을 하고 도쿄를 폭격하고 사이판 괌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고장이 나거나 이 문제가 발생되면 비상 착륙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 폭격기가 비행할 때는 전투기들이 호위 비행을 하는데 전투기 중에 머스탱 이런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투기들이 이오지마의 그 활주로를 좀 사용할 필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은 그걸 사수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그것을 빼앗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오지마를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이오지마 섬은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북쪽으로 1200km 지점에 도쿄가 있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이오지마 섬의 서쪽으로는 한 1200km 정도 지점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후의 방어선이고 보통 우리가 태풍이 계속 북상한다고 일기예보 나올 때 보면 오키나와를 통과한 태풍이 계속 북상 중입니다. 한반도에 곧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라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키나와는 바로 이오지마 섬의 서쪽에 약 1200km 지점에 있고 반대로 이오지마 섬의 북쪽에 약 1200km 지점에는 일본의 수도 도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지마 섬에서 발생했던 미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바로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5주 동안 있었던 전투고 미국이 승리하긴 했지만 미국의 사상자가 약 26,000명 발생했고요. 그게 끝나고 바로 일주일 후에 바로 오키나와에서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80일 동안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승리했지만 그때 미군의 사상자는 7, 8만 명 정도 발생할 정도로 혈전이 벌어졌었습니다. 여하튼 이오지마 섬을 이제 공격을 할 때 원래 일본군의 방어의 기본 전술은 미군들이 섬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면 해안에다가 그 참호를 건설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는데요. 이오지마는 그러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오지마 수비대의 육군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구리바야시 다다미치입니다.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그 수비대 사령관이 어차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한 2만여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미군이 계속 그 우세적 입장에서 태평양에 있는 일본 점령 섬들을 미국이 계속 빼앗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급기야 이제 일본의 수도 도쿄를 향해서 계속 북진하고 있고 일본 본토까지 미군들이 상륙하려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거점 일본군의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바로 이오지마를 미군이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군의 전세가 계속 우세적 상황이어서 일본군이 미국을 막아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일본군은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수비대 사령관은 죽음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병사들한테도 그렇게 독려를 했고 왜냐하면 파죽지세로 태평양에서 미군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며칠 만에 빼앗냐, 몇 달 만에 빼앗냐 이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일본은 그 섬을 빼앗기는 것은 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처음부터 바로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섬을 전투를 오랫동안 벌여가지고 일본 본토가 미군의 공격을 방어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계속 버틸수록 미군의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본 본토를 침공하려는 미군의 그러한 병력을 조금이라도 병력을 줄여야겠다. 즉 사상자, 희생자를 발생시켜야 본토를 공격하는 미군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미군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기본적인 전술이 해안에다가 참호를 파고 방어하는 건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썼습니다. 바로 동굴을 파고 동굴 안에서 이제 칩거하면서 방어하는 그런 장기전 전략을 한 겁니다. 부하들한테도 절대로 반자이 돌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반자이 돌격이 뭐냐면 50분입니다. 한 7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자이 돌격이 뭐냐면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서 돌격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를 총 앞에다가 착검을 하고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일본군들이 미군을 향해서 돌격하는 걸 반자이 돌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입니다. 천황폐하 만세. 덴노 헤이카 반자이라고 외치면서 돌격한다 해서 그걸 반자이 돌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죽기 직전에 일본군이 죽기 직전에 최후의 돌격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돌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일본군 수비대 사령관은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그러게 하면 빨리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자결하면서 끝나버리는 자결 내지는 바로 미군한테 나 죽여라라고 한 식으로 돼버리니까 일본군들이 빨리 다 죽어버리면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장기전으로 안 가니까 미군의 사상자가 증가하지 않게 돼버리고 그러면 그 미군이 시간을 최대한 빨리 전투를 끝내버리면 일본 본토 공격의 시기가 앞당겨져 버리니까 그건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사령관의 의도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반자이 돌격을 철통같이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칩거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결국은 미군이 이제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일본군들을 향해서 화염 방사기를 발사를 해가지고 동굴 안에다 화염 방사기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고 또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아예 거기에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식, 식량 다 떨어지면 이제 죽게 해버리고 아예 그 동굴 입구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다양한 전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5주 만에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오지마의 깃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지마 섬 공격이 1945년 2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일째가 됐던 날, 그러니까 1945년 2월 23일에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 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을 합니다. 원래는 작은 성조기를 개항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종군 카메라맨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하사가 그걸 촬영을 했는데 해병대 대대장인 중령이 너무 이거 초라한 성족이다. 훨씬 더 큰 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했을 때 피해를 당했던 함정, 그 해군 함정에 있었던 초대형 성조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진주만 기습 이후에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상륙정에 보관을 하고 있던 그 진주만 기습 당시에 피해를 본 함정 안에 있었던 성조기가 보관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초대형 성조기를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형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 그게 해병대원들 한 7명 정도가 개항을 하는데요. 그때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AP통신의 정기훈 기자가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완벽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원이나 빛의 그 방향,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그 역동적인 모습, 이게 너무나도 그 사진의 최고의 사진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연출된 사진이다. 해병대원들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연출했다. 그래서 찍힌 사진이다라는 일화 소문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연출된 게 아니라 실제 현장 그대로 단 한 번에 실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연출하지 않고 AP통신의 종군 기자가 찍은 거다라고 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945년 2월 23일에 찍혔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본토로 전송이 됐고 그게 너무나도 완벽한 사진이어서 그 사진이
잔악한 일본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미국 해병대의 그 승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했고 그 해에 1945년에 언론인한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 사진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표로도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것을 보시고는 야 이건 너무나도 가슴 벅찬 거다라고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 국방부 장관 애하에 육군 장관, 해군 장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군은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육군 항공대였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해군 장관이 그것을 보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양된 미국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의 앞으로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하튼 그 성조기 개항한 게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사기 진작 그 의혹을 북돋아줬고 계속적으로 일본을 밀어붙여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올해 2월 24일에 침공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지폐를. 그게 뭐냐? 우리 원화 가치로 702원짜리, 원화 가치로 702원짜리의 지폐를 발행했는데요. 그 지폐는 이제 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맞서 싸우는 항전 의지를 결연한 항전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702원 상당 가치가 있는 우크라이나 지폐를 30만 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폐를 보면 앞면에는 이 손이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뒷면은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8년 전, 올해부터 78년 전인 1945년 2월 23일에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바로 미국 성조기의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78년이 지난 올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연한 항전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수업 2분 전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일 연속 제2차 세계대전 3부작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금융연수원 출강 10주년인데요. 이번 이례적으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6일 연속 강의를 하기는 최초입니다. 금융연수원 출강 10주년을 맞이해서 최초로 6일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오늘이 5일차 금요일입니다. 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이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진해 군항제나 여의도 윤중로 제가 살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의 벚꽃들이 보통 4월 10일경에 절정을 맞이하니까 그때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2주 정도 한 열흘 당겨져 가지고 이번 주말 오늘 3월 말일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번 주말이 벚꽃의 절정일 것 같습니다. 10일 그 꽃의 절정은 10일이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이 지나면 봄꽃도 다 져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봄꽃의 향연을 만끽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